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위법소득에 대한 이론적 근거. 이 위법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학설로는 긍정설이 있는 거고 과세할 수 있다. 과세 못한다라는 부정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판례 입장은 긍정설의 입장인 거고 위법소득도 당연히 과세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좀 다른 거야.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건 위법소득이란 이유로 불가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하려면 위법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론적으로 위법소득이란 이유로 과세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 문제. 첫 번째 부정설. 위법소득 과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첫 번째 그 주장. 좀 오래된 주장이긴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 위법소득은 과세하지 못해. 첫 번째 그 세금 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위법행위를 시인하는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훨씬 더 설득력을 갖는 거죠. 위법소득이라는 건 몰수나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중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거기 밑줄 한번 가볼까요? 몰수나 추징될 소득. 몰수나 추징될 소득. 네 글자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몰수나 추징될 소득.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자, 핵심적인 법률 용어로 바꾼다면 이 몰수나 추징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다 똑같은 거야. 다 everything 다 똑같은 거야. 과세하지 못한다라는 근거는 everything 다 똑같은 거야. 네 글자, 한 단어, 네 글자.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한텐 반환 의무가 있다라면 소득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지. 횡령이든 뭐든 세상 다 똑같아. 반환 의무. 이걸로 생각해보면 사례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회계학적으로 설명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채도 있지 않느냐. 넷띵 치면 제로 아니냐. 이거라는 것이. 반환 의무가 있다. 몰수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건 소득세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 자, 과세 긍정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claim of right 룰이라는 걸 배울 건데 내가 주장하고 있으면은 내 거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걸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배울 거야. 자, 첫 번째, 야, 걔네들 위법소득이라고 과세 안 하는 게 오히려 과세 형평이 안 맞는 거지. 뭐 시인하는 게 무슨 결과? 시인하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관계없어. 이런 얘기죠. 동그라미 1번이 과세 공평을 얘기하는 거죠. 불법행위에서 번 애들은 과세를 안 하고 적법행위로 해서 번 애들은 과세하면 오히려 불법행위를 우대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2번이 claim of right 룰이라는 건데 나중에 배울 텐데 야 일단은 내 거라고 지배 관리하고 있으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일단 과세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뺏길 때 환원될 때 진짜 반환 의무를 이행할 때 그때 조정하면 된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종 청구 등이 있으니까 그때 조정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야 위법소득에 과세하더라도 이게 위법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는 위법소득도 과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위법소득 반환 위법소득에 대한 부정설의 아주 핵심 키는 뭐예요? 결국 반환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지. 이게 핵심 키야. 그렇죠? 그럼 그거를 반대 논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 박스 안에 별표 치시고 암기하세요. 이건. 81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야.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가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합하고 유효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 중에서 진짜 몇 마디 다 못 외워요. 암기라고 했지만 진짜 남는다면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까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 요 말은 그냥 툭 찌르면 나오면 돼.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줄 긋거나 암기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믿고 하시면 돼요. 그럼 고득점 나와요. 진짜 믿으셔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죠? 나중에 이제 법인세 가보면 진짜 이게 내가 미국 판례나 이런 거 몇 개를 알려줄까? 다 똑같거든. 우리나라 대원 판례 다 미국 판례 뺏기는 거 알아요? 다 뺏기는 거야. 그리고 그게 1910년대, 20년대 막 이럴 때 얘기야, 다. 이게 사는 건 다 비슷한 거야. 사는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바뀌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나중에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내 거라는 거야. 네가 뺏길 때 그때 조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몰수 추징도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대원 판례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뺏길 때. 자, 그런데 동그라미 2, 3, 4를 보니까요. 첫 번째 2번과 3번을 한번 묶어보시고요. 위법소득 과세하는 건 좋은데, 응? 좋은데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방금 전까지 배운 내용 뭐야? 위법소득을 위법소득이라고 과세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개인과 법인으로 와보면 동그라미 2번에 법인에다 동그라미 3번에 개인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개인에는 무슨 요건이 추가로 있는 거야? 열거된 소득이어야 되는지. 위법소득이라도 열거된 위법소득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예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하는 친구가 있어. 어느 모의고사를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 위법소득을 우리 세법에 열거된 것을 다 기재해버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열거된 게 얼마나 많은데. 몇 개 있는 게 아니야. 뇌물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 이자소득도 위법소득이에요. 있어. 채권자에게 이자 제한법을 넘어서 돈을 받았어. 내 얘한테 돈 빌려주고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자 제한법이 있어요. 금리 몇 % 이상 받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25% 이상 받지 말래요. 내가 40% 받았어. 15%는 위법소득이야. 하지만 이자소득이 열거되어 있어요. 과세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논점이 이런 거야. 논점이. 위법소득은 되게 많아. 이자제한법 이자소득 문제가 났어. 이자제한법을 넘어서 받았어요. 그때 위법소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이게 본질을 넘어선 거야. 지금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로소득을 받았어요. 내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서 돈 받았어요. 불법소득이죠. 근로소득 받았어도 과세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의 성격만 가지면 돼. 그것이 위법이든 아니든.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기타 소득은 특정 소득으로 어떤가요? 성격이 없잖아. 성격이 없으니까 기타 소득에는 뇌물이 있는 거야. 기타 소득이라는 건 다른 소득의 바구니에 있는 게 아니잖아. 뇌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횡령이라는 건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횡령이란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어. 하지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소득세법 근로소득 조항에 보면 사회 유출된 경우에 하나요. 그렇죠?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횡령이 사회 유출된 것으로 본다라면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거고, 사회 유출된 것으로 보지 못한다라면 그때는 과세할 수 없어. 이해하셨죠? 회사의 사회 유출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 한마디로 바꿔. 납세 의무자인 그 근로자 혹은 임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근로자가 횡령했어. 임원이 횡령했는데 걔한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대요. 이해하셨어요? 과세할 수 없대. 그럼 사회유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사회유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걔한테 뭐가 여전히 있다라고 충분히 인지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네 글자.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야. 회사하고 한 통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사의 의사와 그 횡령인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지. 반환 의무가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